8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나날이 급등하는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높아지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업계를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7년 만에 중개수수료를 개편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이에 국토부는 어제 국토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크게 3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총 3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2억 원 미만에 대해선 현행과 같은 요율을 유지하되 그 이상 구간에서는 요율 상한 적용이 조금씩 다른 식입니다. 다만 세 안 모두 최대 요율 상한은 0.7%로 제한했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이 안으로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한 안입니다. 이 안은 2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은 0.4%, 9억 원에서 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에서 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합니다. 이 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경우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15억 원 주택을 거래할 경우엔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20억 원은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이란은 2억 원에서 12억 원 미만의 0.4%로 일률적으로 요율 상한을 적용하고 12억 원 이상에는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합니다. 3안은 2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은 0.4%, 6억에서 12억 원 미만은 0.5%의 요율 상한을 적용합니다. 12억 원 이상은 1, 2안과 마찬가지로 0.7%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율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 세 안 모두 1억 원 미만은 현행과 같고 최대 상한요율은 0.8%에서 0.6%로 낮아집니다. 다만 다른 구간에서 요율 상한이 다릅니다. 이 안은 1억 원에서 9억 원은 0.3%, 9억 원에서 12억 원은 0.4%, 12억 원에서 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합니다. 이는 6억 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현행보다 크게 낮아지는 수준입니다. 만약 이 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 원 주택을 거래할 경우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절반이나 떨어지게 됩니다. 1안은 1억 원에서 12억 원 미만은 0.3%, 12억 원 이상은 0.6%, 3안은 1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은 0.3%, 6억 원에서 12억 원 미만은 0.4%, 12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합니다. 정부로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4년 전 6억 원대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상승한 만큼 중개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야기한 집값 폭등의 책임을 애꿎은 공인중개사 업계에 떠넘긴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또 집값이 올랐다 해서 또 0.2%, 1%를 낮추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게 2014년도도 한 번 내리고 2021년에도 또 내려야 된다 하면은 이게 2번을 내리는 게 과연 맞느냐, 10년이 내에. 지방 공인중개사들의 성토는 더욱 심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월부터 7월에 아파트만 매매 건수가 49만 7천 건입니다. 집계하면 38만 6천 건. 현재 22.3%가 줄었고요. 이 추세대로라면 30% 이상이 줍니다. 어떤 그 사안의 개정을 할 때 좀 장기적인 흐름이나 그래프를 보고 이게 틀렸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셔야 되는데. 실제 이날 국토부에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 토론회 영상에는 고액 중개 수수료를 받는 중개사가 전국에 몇 프로나 되나, 일반 서민 곁에 있는 중개사의 현실은 전쟁이다, 만만한 게 공인중개사인가 라는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당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박용현 협회장의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박용현 협회장은 공인중개사만의 희생을 강요하며 생존권을 짓밟는 국토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토부가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무기한 단식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달 내 중개수수료율 확정안 마련을 강행한다는 계획이어서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이 맘스터치의 갑질 논란이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 버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 맘스터치의 매장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가 본사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맘스터치 상도역점의 점주이자 전국 맘스터치 점주협의회 총회장인 네. 63살 황성구 씨가 배달앱 공지를 통해서 저희 매장은 8월 14일 토요일부터 잠시 영업을 중단합니다라고 소식을 알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맘스터치 본사와 있었던 사연을 공개해서 해당 논란이 불거지게 된 건데요. 네. 본사와 가맹점주 황 씨 갈등의 발단이 지난 3월이었는데 황 씨가 당시 전국의 그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점주협의회에 가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네. 협의회에 가입해서 서로 매장 운영 방법을 공유하거나 애로사항 등을 서로 모아서 본사에 함께 전달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맘스터치는 황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네. 물품 공급을 끊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결국 가맹점주가 점주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본사와 마찰을 빚자 원자재를 받지 못하면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황 씨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황 씨가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길래 이 맘스터치가 계약을 해지한 거죠? 네, 일단 황 씨가 그 전국의 맘스터치 점주들에게 보낸 그 점주 협의회 가입 안내문을 보면 네. 최근 거의 모든 매장에서 매출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네. 곧 만들어질 가맹점주 협의회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본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요. 네. 지난해 매출이 떨어진 매장은 57%이고 43%의 매장은 매출이 오르거나 그대로인데도 거의 모든 매장이라고 말을 해서 잘못된 정보로 점주들을 불안하게 했다는 겁니다. 네. 또 본사 측은 가맹본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전국의 그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어찌됐건 지금 일단 쟁점이 적법한 계약 해지냐 아니면 좀 부당한 계약 해지냐라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그 본사 측에서는 적법한 계약 해지라는 입장입니다. 네. 황 씨와 가맹 계약을 해지한 것은 본사의 명성과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고 가맹 사업에도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황 씨의 주장과는 달리 네. 2020년에 전체 가맹점 60%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퍼뜨렸기 때문에 표준계약서 제40조 등에 따라서 계약을 최종 해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당 그 표준계약서의 조항은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네. 본사에 위해를 끼쳤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이제 본사의 주장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난달에 그 서울 동작경찰서는 황 씨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황 씨는 법원에 그 계약 해지 등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네. 오늘 법원에서 이 가처분에 관한 기일이 열리는데요. 네.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사는 황 씨에게 다시 재료를 공급해야 하고 가맹 계약도 일단 유지되게 됩니다. 네. 일단 황 씨한테 지금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검찰에 이의 신청이 제기된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본사인 맘스터치 측은 그 황 씨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네. 같은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네. 그 가맹 계약 해지의 주된 원인이 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네.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는데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황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이번 갑질 논란 종합적으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동안 그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이 이슈가 되면서 그 본사와 각 지점이 대등한 위치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네. 가맹사업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의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네.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네.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맘스터치 측은 그 황 씨는 가맹본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네. 가맹본부와의 소통에 응하지 않은 것은 그 해당 가맹점주 본인인 황 씨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네.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가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맘스터치가 많은 고객층이 있는 유명 브랜드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과 같은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은 좀 계속 있어왔던 일인 것 같은데 이제 양측 모두에게 좀 좋은 방향으로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에서 무려 700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피해를 입은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발단은 출장 세차의 차량 폭발로 밝혀졌는데 피해 보상 금액만 100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대형 보험 사고로 번질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피해를 입은 차주들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11일 밤 11시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한쪽에 주차돼 있던 스타렉스 한 대가 갑자기 폭발과 동시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차가 불길에 휩싸이자 운전석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이 몸이 드러나도록 찢긴 옷을 입은 채 뛰쳐나왔고 차량 주변에서 안절부절 못한 채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 차량은 야간에 아파트를 돌며 출장 세차를 하는 영업용 차였고 남성은 해당 세차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70여 명은 대피했으나 주민 14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한 차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소위 천안의 강남으로 불리는 불당동의 신축 아파트여서 피해 접수 차량 중 40%가 외제차였던 겁니다. 특히 외제차 중에서도 고가의 차량으로 알려진 독일의 고급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가 약 100대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실제 차량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시설물 피해까지 합산하면 손해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며 피해 차량이 우선 자기 차량 손해 특약으로 보험 처리할 수 있지만 자차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부담이 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된 스타렉스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물 한도는 1억 원으로 다른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즉, 자차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주는 수리비를 먼저 본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출장 세차 업체에 보상을 받으려 해도 해당 업체 규모를 고려해봤을 때 수리비 회수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게 전경일 변호사의 말입니다. 대물 한도가 1억, 2억, 3억, 5억, 10억까지 있는데 네. 지금 드러난 피해액만 하더라도 100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을 직접 원인 제공자가 변제 자력이 있어야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한 변제 자력이 없다면 현실적인 피해 회복은 힘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세차업체 직원은 현재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폭발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경일 변호사는 업체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화재라면 최대 3년의 중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화재라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법 171조 중실화죄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차 안에서 라이터를 켰는데 폭발했다라고 한다고 운전자에게 무조건 책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이 가스 냄새가 나고 기존에도 화재 위험이 있었는데 무시하고 그대로 불을 붙이다 났다 이러면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많습니다. 아울러 폭발이 시작된 차량엔 스팀 세차를 위한 LP가스통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파트 단지 내 영업용 스팀 세차 차량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장식 스팀 세차는 LPG 가스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가스 폭발 위험이 항시 존재합니다. 네. 하지만 이에 따른 관리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안전의 사각지대.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합의와 관련된 양형요소를 보호법익에 따라 차등 반영하고 통일적인 정의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즉, 개인의 법익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양형위는 어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111차 회의를 열고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정비 원칙과 정의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양형위는 개인의 법익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처벌 불원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로 하고 일부 범죄군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특별 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가 사회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에 대해선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도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납부 시효가 3년 연장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검찰이 2021년 6월 기타 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며 추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금 집행시효안에 압류재산의 일부 추징하면 그 시점부터 3년간 추징시효가 연장됩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집행한 추징금은 1억 7,200여만 원으로 현재 미납액은 7억 1,000만 원 규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